예,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가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가면서 가족 간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은 가운데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관련 내용들 이형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먼저 세계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네, 사망자는 맞습니다. 5만 명을 넘었고요. 근데 이 상승 곡선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한참 통계를 믿을 수 없지만 줄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소규모 봉쇄령을 다시 내리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전반적인 세계 현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그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세는 전혀 잡히지 않은 걸로 생각을 하고요. 3분의 1에서 한 절반 정도 시점 정도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24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감염자의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 확산세를 잡고 있지 못한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확산세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1, 2주 뒤에 발생을 좌우하게 되는데 현재 그 충분한 양의 검사라든가 또는 검사에서 확진된 사람에 대한 대응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 보호 장구의 수급이나 이런 면에서 다 지금 문제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 2주 정도 뒤에도 효과적으로 이러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둔화될 거라고 지금 저희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확산세가 조금 주춤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또 유럽 안에서도 지역마다 조금 다릅니다. 네.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추세인데 지금 오히려 이제 북유럽 쪽에 스웨덴이나 이런 국가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약간씩 늘고 있는 지금 추세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그런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도 이제 소규모의 이제 봉쇄령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계속하고 있는 거는 이제 역유입이나 또는 잠잠해졌다고 생각한 것들이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일부 있기 무증상 때문에 그 환자들도 이제 숫자를 거기다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니 해도 지금 현재 저희가 제일 주의해서 봐야 되는 곳은 인도와 아프리카입니다. 양쪽 다 검사나 이런 부분들을 통한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인 봉쇄 작전을 쓰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워낙 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그다음에 위생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국가들의 경우에서 지금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런 전 세계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2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했습니다. 사실상의 좀 입국 금지 조치다. 그만큼 이렇게 까다롭다 보니까 들어오는 사람들도 줄어들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입국자들의 그 국적을 좀 분석을 해보면 70%가량이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증상은 없지만 집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서 자가격리 관리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좀 어떤 식으로 좀 자가격리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자가격리가 당연히 지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입국하시는 분들도 이제 우한이나 이런 데서 저희가 전 세계로 우리 국민들 모시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특정한 이제 그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 잠복 기간 동안 그 저희가 있도록 저희가 했었는데 그게 네.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내에 들어오는 입국자의 숫자가 한 7,500명 정도 하루에 되거든요. 또 그렇게 들어오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 한 70% 정도가 한국 사람이면 거의 5,000명 정도가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분들을 14일 격리를 한다면은 7만 명에 대한 숙박시설을 저희가 마련해야 되는 셈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자가격리로밖에는 방법이 네. 없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자가격리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과 수행을 위한 전략들을 저희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강의를 한다고 모든 사람이 다 알지는 못하고 또 안다고 하더라도 행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자가격리 수칙에 대한 명확한 인지와 수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앱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는데 현재 지금 자가격리 앱으로 나와 있는 것들의 완성도가 그닥 높지가 않습니다. 네. 보면은 이제 평점도 이제 그닥 좋지 않은 편이고 정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분명히 개선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가족 내 안전 수칙에 대한 명확한 그 수행을 저희가 굉장히 강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런 자가격리자의 가족 내 감염이 굉장히 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칙들을 지켜야 되는데 이런 수칙들이 보시면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고 방문을 닫고 자연환기를 해야 되고 식사는 혼자서 화장실 세면대도 가급적 혼자 쓰게끔 그다음에 마스크는 착용을 하고 다른 가족
가족과는 2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개인 물품을 써야 되고요. 같은 공간에서 머물면서는 지켜지기가 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의 공간에서 사실 격리하는 게 좋은데 예.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자가격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건 그렇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은 지킬 수 있도록 그런 도움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들어온 분 중에는 이제 국내인도 있지만 외국인도 있죠. 외국인들 중에 들어와서 물론 이제 출발지에서 발열 검사를 합니다. 지난부터 모든 출발지에서 발열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기 때문에. 근데 막상 들어와서 자가격리에 대해서 거부를 하니까 다시 본국으로 다 나가라. 뭐 그런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강력한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들어오는 분들도 외국인들도 우리 정부에 한국에 온다 한다면 그런 조치 좀 따라줄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왜 굳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맞습니다. 뭐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당연히 한국에 오면 한국법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더군다나 지금의 상황은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방문 국가의 규정을 따라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는 강력한 대응을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예, 그 해외 입국자 중에서 확진된 사람을 보니까 서울에서 거주하는 확진자가 30%가 넘었습니다.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입국자에 대해서 코로나 검사를 별도로 실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잠실 종합체육관 종합운동장에 이제 걸어서 직접 가서 선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공간들을 다 마련을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서울시 차원에서는 감염 예방을 하기 위한 조치였을 텐데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효과는 일부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입국 당시에 검역에서 걸을 수 있는 환자는 대략 한 60% 수준이라고 이미 논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네. 그거는 당연히 잠복기에 들어오는 사람도 일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무증상 감염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치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데이터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보면은 검역에서 걸리는 사람이 한 30명이라면 예. 대략 한 15명에서 20명 정도의 사람들은 지역 사회에서 발견이 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 이러한 검사는 분명히 도움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검사가 1회에 그치게 되면 사실은 조금 한계가 있거든요. 예. 예, 저희가 이제 들어오는 사람이 어느 정도 위치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기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19 감염은 한 번의 검사를 배제하지 말라는 게 원칙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가 이제 추가적인 검사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검사 음성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를 너무 맹신하고 좀 자유롭게 돌아다니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거기에 따른 주의사항들도 명확하게 고지를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서울시에서 하는 그 차원에서의 그 진단 검사는 유증상자의 경우에는 공항에서 검사를 받는 거고 무증상자의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리무진이나 뭐 자차를 통해서 바로 이제 이 잠실 종합운동장으로 도착을 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증상,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서 생활을 하다가 감염 나중에 이제 증상이 발현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입국을 하자마자 바로 가서 검사를 한다는 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은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무증상 감염으로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사람은 잡을 수 있는데요. 잠복기에 있는 사람은 못 잡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잠복기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일정 기간 시간이 흐른 뒤에 저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건 그냥 한 차례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여러 차례 좀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네, 거예요? 만약에 한 차례 검사를 한다면 이제 저희가 잠복기는 놓칠 수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관리 방안도 필요할 거라고 알겠습니다. 생각을 예, 합니다. 알겠습니다. 병원 집단 감염의 불씨 쉽사리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의정부 성모병원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니까 병원 내 감염자 다 해서 어떤 접촉자 해서 한 30명이 넘는 것 같아요. 벌써 퇴원 환자와 보호자가 또다시 계속해서 확진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퇴원자는 이 전수조사에서 제외되는 사람들 아닌가요? 이 예, 사람들을 맞습니다. 어떻게 추적할 수 있는 거예요? 퇴원자를 지금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역학조사관들을 동원을 해서 그 퇴원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을 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분명히 저희가 이제 이런 대규모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역학조사 부분에서는 한계가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저희가 역학조사에서 놓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고 국민들이 본인의 이제 상태나 본인의 정보는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걸 참고해서 열이 나거나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 와서 즉각적으로 검사를 받고 대응하라는 뜻도 일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굉장히 정부 쪽에서 많은 노력을 들여서 역학조사를 하고
지금 따라는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놓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시민들께서 조금 대응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 의정부 성모병원에서의 2차 감염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좀 걱정스러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8층에서 근무했던 간병인 한 분이 철원에서 방문을 했었던 그 목욕탕에서 관련된 확진자가 2명 넘게 좀 나왔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목욕탕을 이용했다고 하는데 이 사우나나 목욕탕, 스파 시설에서의 감염 사례가 사실 이번이 처음이어서 이게 지금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사례는 처음인데요. 근데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코로나19나 메르스 코로나, 사스 코로나 때문에 이제 호흡기 감염만 생각을 하시는데 예, 예.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또 한편으로는 여름철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소화기 계통의 그 수인성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지금 나오면서 그 중에 한 부분을 차지했던 게 과연 사람의 이제 분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올까라는 데 대한 연구였고 그렇죠. 예. 실제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한 3분의 1 정도에서 검출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진짜로 감염이 가능한 살아있는 바이러스냐 아니면 바이러스의 조각이 나오는 거냐에 대해서는 이제 이견이 조금 있었고 예. 실제로 배양을 해보면은 살아있는 바이러스도 일부 나오지만 대부분은 배양이 잘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수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사실 코로나19는 이제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었는데 이 그 목욕탕에서 감염된 부분이 과연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감염되는지는 저희가 자세하게 봐야 되지만 네. 그런데 분명히 통상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였던 수인성 질환으로서의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분명히 이런 부분도 새로운 위험 요소로 저희가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진주 스파 시설에서도 이제 확진자가 나왔는데 교수님 가족 중에 한 분이 대중목욕탕을 가고 싶다, 가야 되는 거냐고 물어봤을 때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하실 것 같아요? 답을 해주실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고려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 이게 해석이 있더라고요. 예. 대중목욕탕이 과연 안전한가? 여러 가지 그 안에 경로들이 있기 때문에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예. 어떻습니까? 그 말씀 주셨던 그런 접촉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저희가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는 이게 동시간대에 방문했던 분들한테 감염이 생긴 거지 이 안에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증폭이 돼서 거기를 방문한 모든 사람들이 감염을 일으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저희가 어떤 양상인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게는 보입니다. 그렇게는 보였을 때 저희가 목욕탕을 방문하는 게 무조건 위험하다고 사실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거기에 환자가 갔을 때 감염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목욕탕에서 감염이 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욕탕 안에서까지 마스크를 낄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코로나19 감염된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예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 대중교통을 통한 폭발적인 확산은 우리나라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마스크의 효과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대중목욕탕 안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개인위생에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생활 속의 방역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저는 이제 조금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것들만 피한다면은 예. 저희가 목욕탕 이용을 굳이 금지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비말에서의 전파력이 상당히 좀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탕 안이나 이런 데서는 그래도 좀 그나마 괜찮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여름철 되면 조금 수그러들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람이 사는 공간들은 전부 다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냉방이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게 지금 현재는 정론이거든요. 하지만 목욕탕 같은 경우는 말씀 주셨던 그런 부분들, 특히 습기가 많아지면은 바이러스 비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덜 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빨리 가라앉고 이런 예.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분명히 이제 목욕탕 환경이 다른 환경에 비해서 조금 나을 수도 있겠지만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불리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가 지금 방금 나왔는데요. 어제에 비해서 86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1,062명이 됐습니다. 어제 9,000명 선 마지막 끝자락이었는데 결국 10,000명이 넘었네요. 10,000명이 넘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하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그 지명률도 좀 봐야 되겠지만 숫자적인 면에서 1월 20일 날 첫 확진자 나왔는데 지금 한 10여일 지났습니다. 10,000명이 갖는 의미.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10,000명이 넘기는 해서 이제 심리적으로 조금 위축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각 국가의 코로나19의 발생 현황을 인구 대비해서 살펴보시게 되면은 분명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응을 잘하고 있는 편에 속합니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 숫자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유럽이나 또는 미국 같은 경우에 거의 비슷한 발생 분포, 그러니까 곡선을 그리고 예.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초기에 급격한 확산세를 꺾고 지금 완전히 완화된 발생 현황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국내 방역이 현재까지는 굉장히 이제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문제는 이제 이런 성공적인 방역을 이루게 했던 여러 가지 조치들 중에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일련의 정책을 시행을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끝을 알 수 없이 끌고 나가는 거거든요. 예. 사람들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언제까지 이런 방역을 끌고 갈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이 코로나19 발생 패턴 양상을 보시면은 이제는 지역 사회에서 원인 모르게 발생하는 그런 감염 숫자는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네. 대부분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 소규모 집단 감염 형태로 나타나는 양상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줄기 시작한 게 3월 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완전히 줄었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한 번의 잠복기에 해당되어지는 14일 중에서 한 10일 정도는 좀 더 지나가 봐야 저희가 완전히 줄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쯤 돼서 저희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평가를 해보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더 고강도로 하는 방안을, 그러니까 좀 더 연장해서까지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좀 강화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들도 좀 지칠 수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좀 상당할 것 같은데 좀 어느 정도까지 좀 지속을 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정도까지가 앞으로 저희가 한 10일 정도 뒤에 데이터까지 이제 봐야 되는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저희가 이제 한 번의 잠복기 14일에 해당되어지는 기간 동안 지역사회 안에서의 어떤 원인 불명의 감염을 분명히 효과적으로 줄였다는 게 입증이 되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약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완전히 없애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들어오는 감염,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라 해외에서 들어오는 감염이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러한 감염 사례가 하루에도 거의 한 30에서 50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요소는 저희가 계속 앞으로도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느 요소를 유지하고 어느 요소를 없앨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평가가 한번 있어야 됩니다. 예. 지역별로 추가 확진자 수치가 나왔습니다. 좀 짚어드릴게요. 경기에서 23명, 서울에서 18명, 대구에서 9명, 경북에서 5명, 강원에서 2명이 추가됐습니다. 인천, 광주,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에서 1명씩 추가됐고요. 해외 입국자 중에 검역 과정에서 2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쭉 이렇게 짚어드리면서 주목됐던 부분이 대구에서 9명이 나왔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계속 세 자릿수 혹은 두 자릿수까지 계속 꾸준히 유지되어 왔는데 대구에서 9명이 나왔다라는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요소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신천지 관련된 대량 감염 사례가 있었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신천지 관련된 확진자들이 지역 사회에서 감염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시작되는 양상이었었다면은 대구 경북 지역은 지역사회 감염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한 지역사회 감염을 강력한 여러 가지 조치들로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그 확산세를 둔화시킨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특히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환자들은 몇몇 요양병원이나 그렇죠. 이런 데에서 집단 감염 사례들이 예. 대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지역사회 감염 형태로 나타나는 의료기관의 감염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은 많이 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제 많이 좀
발생세는 둔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또 내일이면 주말인데요. 그 교회 예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자제를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쉽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천주교나 불교계에서도 지금 계속 예배나 또 이렇게 하는 미사들 다 좀 연기시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조치들에 대해서. 그런 조치들은 지금 현재 필요한 조치들인데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감염 관련돼 갖고 여태까지 쭉 사례들을 보시면은 가장 많은 경우가 이제 예배와 관련된 것, 그 다음이 의료기관 내에서의 감염, 그 다음 콜센터와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예배와 관련된 그러한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밀폐된 공간 안에서 계속 비말이 생길 수밖에 없는 행위들, 예를 들어 설교를 한다던가 기도를 한다던가 이런 노래를 부른다던가 이런 일련의 행위들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 교회에서의 어떤 감염을 저희가 실제로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